네, 반갑습니다. 구산화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사나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점심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날이 고맙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폭염 때문에 뭐 실제 인명사고도 많다고 하는데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특히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는 엄청 더운 햇빛만 기억이 났는데 올해는 너무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남도 지방에는 이렇게 비가 잘 안 오더라고요. 또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비도 안 오니까 더 더위가 가시질 않아가지고 네, 제가 우리 구 공동위원장님 페이스북을 좀 보니까 실천 활동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역 호응이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 좋다고. 네, 맞습니다. 더위를 잊을 정도의 호응이라고 맞죠? 그 전까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명이 잘 될 때도 있고 네.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광주 송정역에 지나시는 분들이 너무 유동이 적어가지고 안 되겠다. 상가에 가서 직접 유인물도 드리고 서명도 받아야겠다 해서 상가를 찾았는데 어머님들이 진짜 와, 미국이랑 국힘당 얘네 왜 이러냐고, 트럼프는 도대체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 어머님들이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국힘당이 미국말 잘 들으니까 걔네를 앞세워가지고 자꾸 정권 잡게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신이 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엄청 신이 났죠. 막 더위도 있고 거뜬히 한 100가게 정도는 더 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 호남 반도체 문제를 뭐 광주 전남 촛불행동에서도 열심히 목소리 내고 있고, 오늘 또 오후 2시에 이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있습니까?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범국민 운동본부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우리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서 함께 돌파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호남 반도체 얘기 바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첫 번째 한국 경제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한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네. 먼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국가 부흥, 경제 부흥을 해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고, 또 호남 반도체가 그런 데서 굉장히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로 그 위기의 기로에 한국 경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을 할 것인가, 이 성장률을 뭐 매해 내고 있는데, 저출생, 고령화, 생산성 정체 이런 여파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1%대 중반으로 이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OECD 같은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2026년에는 1.6%, 2027년에는 1.5%까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면 0%대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0.6%에서 1% 대에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 전망을 최근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의 경제적 돌파구나 활로를 찾지 못하면 망해가는 그 유럽 국가들처럼 한국도 급격한 경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자연히 뭐 떠오르는 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동북아 이 북중러 3국이 최근에 빠르게 경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 서방 국가들의 경제 침체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중러가 최근에 대북 제재 반대하는 공동 성명도 내고, 북중러 간의 경제 협력을 앞으로 더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뭐 세 국가 사이에 자원 협력도 할 것이고, 뭐 북극 항로랑 연결시키는 거, 경제 협력 특구를 동북아에 만드는 거, 세계적인 무역 거점 도시 건설까지도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한때는 이 동북아 경제 협력에 함께 한다고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렇죠. 북극항로 얘기하면서 전재수 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대륙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구상을 하곤 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려면 어쨌건 미국 주도의 적대 정책, 전쟁 체제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돌파구를 하나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 우리 국가 경제의 돌파구가 반도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두 다 뭐 공감하는 바인 것 같아요. AI 혁명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자료협회 아지트 마노차라는 회장이 AI 혁명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올해 반도체 매출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조를 확실히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2035년쯤에 가면 2조 달러, 우리 돈 3,000조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세, 이 AI 발전과 함께 반도체가 성장하는 이 성장세가 1, 2년만 하고 그치는 단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 현상으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여기서 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AI는 연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학습과 추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연산에 유리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수요가 폭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HBM 메모리랑 함께 기존의 여러 메모리 시장까지도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급이 부족할 텐데 계속 외국에서 사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로 뭔가를 하면 좋은 거잖아요. 네, 전 그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이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해서 한국의 자체 AI 기술 발전을 실제 이뤄내는 거 이게 중요한 측면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안정적으로 석권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사활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네. AI가 뭐 최근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제미나이 뭐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산업의 핵심 축이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위치가 격상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첨단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고사양의 메모리를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이나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세계적으로 뭐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AI 발전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 미국과 일본도 좀 늦었지만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뭐 최근에 러트닉이 삼성 SK 콕 집어가지고 미국의 생산 시설 지으라고 압박한 것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5년 동안 25개의 공장을 대만 내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좀 요게 주목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디램 시장의 3강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에 이어서 글로벌 4위 메모리 업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1위 메모리 업체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상장을 했는데 첫날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1위에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대규모의 자금을 실제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발표하기를 조달한 대규모의 자금은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 디램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발전시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도 그 반도체 산단을 호남에 건설하겠다라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고. 네,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왜 정부가 나섰겠느냐. 지금은 SK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걸 낙관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약성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지만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띄우면서 정부가 한 1,460조, 삼성 SK가 총 4,755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면 한국이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대체 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한국이 도약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경제 부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걸고 이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과 국힘당의 방해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속도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댓글에도 누가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빨리 삽을 떠야 된다. 빨리 이제 부지 확정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완공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길이잖아요. 용인에 짓겠다고 하는 반도체 산단도 3년째 지금 터닫기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 용인 반도체가 심지어 뭐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인도 사실 공사가 빠르게 진척이 되고 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용인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광주 반도체 공장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거죠. 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지금 미칠 공군 앞세워가지고 미국이 공항 그 땅을 부지로 확정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국힘당이 맞장구를 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류가 되다 보면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하나 못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디램 시장 점유율이 한 61%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경쟁국에 비해서 만약에 공장 건설이 뒤처지게 되면 뭐 한 4년 후에는 50%까지 와.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네, 굉장히 치고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을 5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이것도 좀 긴 것 같다. 이재명 정부 임기 3년 내에 빠르게 공장 하나라도 완공을 해야 된다.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도 너무 길다 비슷한 구호네요. 다른 의미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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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여기까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미국과 국힘당이 방해를 하고 있으며 미칠 공군을 앞세워서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받게. 최근에 그 삼성과 하이닉스 관계자들이 군공항 부지에 실사를 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초기에 미국과 국힘당의 방해를 제압하는 것, 더 이상 이들이 지형 공작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면에 등장해서 가장 큰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 미칠 공군을 규탄하고 네, 이렇게 물리치는 거 이게 또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연달아서 기사를 좀 몇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미 원투펀치에 쓰러진 일본 NEC 도시바 3전 닉스에 재현될까 뭐 이런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네. 기사 요지는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직격탄을 맞아서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에서 도태가 됐다는 그때 거죠. 막 소니 이런 거 막 일본 네, 유명했을 때. 네,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 시장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쁜 놈들이야. 네,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까지 맺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한경의 주장은 뭐냐면 최근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서 이 한국 반도체 문제에 계속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뭐 미국의 유명한 기업 경영인들 애플이나 퀄컴 같은 이런 경영자들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불만을 막 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대미 투자를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기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1980년대의 미국의 상황과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은 또 다르고 미국의 지금 몰락이 보이고 미국 말고 북중러라고 하는 또 다른 사실 대한 국가가 있잖아요. 대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간 국제 경제가 다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안 바라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히 거세한 사실 신문 아닙니까? 아, 정확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댓글에 혹시 댓글 남기셨나요?
이 학교 이 기사에 똑같은 그래요?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 이 기사 댓글에. 네. 우리 역시 변은혜 생각이 진행자님께서 같네요. 남기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댓글 반응이 어떻냐면 미국 기업의 로비를 받았냐? 왜 확실한 현실성 없이 근거 없이 제재를 부추기냐? 뭐 1980년대랑 지금이 상황이 같냐? 다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달리고 있습니다. 겁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 더 이상. 네, 근데 이 기사는 어쨌건 슈퍼을 뭐 이런 위치를 우리가 알아서 자처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남겨 있어요. 네. 선제적으로. 또 하나 기사 또 가져오셨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네네네. 싶은 거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미국이 실제 이렇게 제재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일본처럼 된다고 정부와 기업을 협박하는 목적에서 쓴 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이나 경제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보이네요. 그런 네, 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는데 총력을 다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을 다변화하는 게 국익에 더 부응하지 않겠나 뭐 이런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하나 기사 가지고 오신 게 네, 조선일보 기사를. 네, 조선일보가 모처럼 또 등판을 했습니다. 출연도 하셨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네, 저희 이렇게 전남 광주 촛불행동 선생님들이 조선일보 칼럼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게재가 됐더라고요. 이야. 전문 기자의 시선, 호남 반도체의 웬 반미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저는 조선일보 보면서 항상 좀 기분이 그런 게 저 반미를 왜 항상 한자로. 네, 굳이 한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뭐 이유는 모르겠네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네. 미국 방해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촛불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이 집회에서 내건 구호다. 그래서 이제 러트닉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틀에서는 실제 미국과 호남이 반도체 공장 유치를 놓고 대립구도가 됐다는 인식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네. 이 현실을 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표현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미국과 호남이 대립하는 겁니까? 아 근데 저희 촛불에서는 늘 얘기하긴 했죠. 호남 반도체는 지금 미국과 광주의 싸움이 됐다. 우리의 논조를 지금 따서 간 건가 싶긴 한데 지금 미국과 한국 대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또 호남이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네, 짜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한국이 이 인식이 터무니없진 않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지난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 해가지고 관세 낮추는 대신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갑자기 우리한테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지켜야지. 네, 이런 거 미국의 아닙니까? 입장 대변해 주려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미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구했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우리야 뭐 800조를 우리 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미국의 시각은 다를 수 있지 않냐. 미국과의 약속부터 지키라는 명분이 또 이게 누구 덕분이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반도체 초호황이 애초에 미국의 빅테크, 와. AI 기업 덕분이고 그 수혜국을 한국이 누리고 있으니 이익을 미국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짜 매국 언론이네요. 정말 매국노이죠. 와. 뭐 또 하나 얘기를 하면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한국 IT 산업에 기회가 열렸을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경제 발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미국이 만든 안보 통상 질서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와, 진짜 어떻게 저런 기자 이름 뭐예요, 진짜? 뭐였지? 아무튼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미국을 입장을 대변해주는 4대 전문가인 거죠. 네. 이 친미 매국 언론의 대표 주자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 척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미국의 입장에 설득력을 얹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건데 약속 지켜야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발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인식들을 한국 사람한테 설파하려고 이 조선일보를 앞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고 은혜를 모르는 애들은 너네야. 이 호남이야 이렇게 어. 강조를 하려고 하는 호남권이라고 거죠. 딱 북한하는 것도 또 거기서 고립시키려고. 네, 그런 아.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또 최근 촛불행동에서 좀 호남 반도체 시비 걸고 방해하는 미국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고 있는데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 목소리가 국민적으로 번지는 게 매우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막아야겠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하니까 글을 쓴 건데 좀 제가 눈에 도드라지는 것은 강하고 직접적인 어조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듯한 뉘앙스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눈치를 또 살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촛불행동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미칠 공군 문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이 미칠 공군 언급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마치 없는 문제처럼 네. 미칠 공군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미칠 공군 문제가 다뤄지면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이 드러나고 여론에 불이 붙게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미칠공군이 대변인 자격으로 한번 싹 얘기하고 이거 우리랑 협의해야 된다 얘기하고 약간 조용하잖아요. 그 뒤로부터. 네, 맞습니다. 같은 결이겠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칠 공군 문제가 이 반도체 문제에서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게 드러나지 않게 압박하고 싶은 게 또 조선일보나 미국의 속심이다라고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내고 네, 이걸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네, 뒤에 부분 뭐 좀 있긴 한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번영의 토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중요하죠. 번영의 토대. 이거 하나 보고 할까요? 네.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시만요. 네. 네. 번영의 토대가 되어 왔던 기존 질서에 네,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 질서에 과감히 베팅을 할 것인가 뭐 지금 전략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질서에 베팅을 해라라는 네. 멋진 말로 포장을 하네요. 그렇죠. 번영의 토대가 기존 미국과의 불평등한 질서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죠. 네. 계속 미국 하청 경제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역할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반드시 답습니다. 성사시켜야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제가 또 7월 27일이었는데 정전협정일이었죠. 여기서 또 미국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좀 간단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27 정전협정일이라면 사실 이제 전쟁을 완전히 멈추고 평화로 완전히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자기 미국의 온갖 인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전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은 그 마이클 디손볼의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전협정이 한미동맹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새 미국이 또 그 반공주의에 심취해 있잖아요. 네, 트럼프도 그런 얘기했죠. 양국이 함께 공산주의에 맞서고 한반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면서 여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다시 전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나란히 맞설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느껴지는 거고 그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 미 사령관이 하는 일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SNS를 너무 많이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런슨의 역할이 단순히 군사적 부분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어떤 선동, 압박 이런 역할이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73년간 평화 틀을 제공한 정전협정을 지키려면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흔들림 없는 경계태세,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고 이 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비태세라는 게 전쟁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역시 전쟁을 염두에 둔 발언인 거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일이 사실은 북한한테 진 날일 텐데 참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클라크라고 하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사령관이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미국 역사 최초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에 서명한 사령관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이제 그런 역사 수치심 이런 걸 다 그냥 잊어버린 것 같고 이 7.27마저도 전쟁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한미동맹에 한국을 강하게 묶어두는데
쓰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정전협정 당사자로 등장도 못했잖아요. 이승만이 전작권을 그냥 미국한테 통째로 갖다 바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대한민국 역사에선 참 수치스러운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거를 굳이 강조한다는 건 오히려 이걸 좀 그 수치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한국은 70여 년이 지나도 아직도 철저히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 준비를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한반도와 대만 전쟁을. 네, 지난번에 그 문경환 우리 그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도 한번 이 훈련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미국이 이 한국을 동원해가지고 뭐 대규모의 전쟁 훈련이나 위험천만한 내용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이라는 CJST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9년 만에 진행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상륙 훈련을 9년 만에 실기동 훈련으로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훈련의 강도를 올렸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 훈련을 이제 포항에서 그 상륙과 양륙 훈련을 진행한 건데 원산과 지리적으로 매우 유사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제 북한 점령을 염두에 둔 실전 훈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고 이 훈련이 대북 적대만이 아니라 중국을 적대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게 그 훈련 진행 사령관의 입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다국적 해상연합 훈련인 림팩이 진행이 돼서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자폭 무인기로 상륙함을 공격하는 훈련을 진행해서 공개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전 기동 훈련, 공격형 훈련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한테는 무슨 사령관 임무도 맡겼대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돌격대 역할을 오른팔 역할을 계속 맡기고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전쟁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샌프란시스코로 부른 거 보면은 AI조차도 AI 경제 혁명이 아니라 협력이 아니라 AI 군사 협력처럼 그 미국과 서방으로 또 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전쟁 돌격대 역할을 계속 맡기는 것 같거든요. 네, 한국을.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거는 이 미국의 하청 경제로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전쟁 체제로도 빨려 들어가 있다는 그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진짜. 어제 정전협정일부터 또 31일까지는 사이버 플래그라는 미국 주도의 이런 적대 연합 훈련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여기서 좀 심상치 않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주일미군 동태인데요. 주일미군 사령관이 사령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약 200여 명의 주일미군 인력을 증원했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개편을 하니까 1년 반 전에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군수, 의료 모든 전투 기능에서 24시간 이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확충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에서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위기가 발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나도 대응이 가능하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위기가 전쟁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고 주일미군 사령부를 싸우는 사령부를 실질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 일본의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 사령부랑 친밀한 연계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한미일 프리덤 엣지라든지 을지 프리덤 실드라든지 이런 적대적인 훈련이 한반도에서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전쟁 날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와중에 계속 저희가 이제 아무튼 촛불 방송에서도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만 나가면 비핵화 선언이 나와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사실 선언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다뤄주신 것처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의장 성명으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거를 또 채택을 했고요. 뭐 유엔에서 중러가 좀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온갖 기구를 좀 동원해가지고 좀 북한 비핵화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매우 우려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브라질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좀
외교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브라질이 이 비핵화를 선도하며 세계적 평화 분쟁 해결 일관되게 지지해온 나라여서 이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가 있는 얘기인가? 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의무 사항인 것처럼 마치 미국한테 숙제 검사를 받는 것처럼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건지 몹시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이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이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외교 무대로 갔을 때 보여주는 행보는 이 인식이나 이 발언과는 다른 행보. 네. 오히려 북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는 행보를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미국의 압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좀 미국한테 이런 면에서 잘 보여서 좀 뭔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순방 가는데 굳이 앞에는 미국 일정을 배치를 해서 AI 뭐 끌어들이고 뒤에 또 마지막엔 독일까지 갔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앞뒤를 미국과 서방으로 지금 배치를 하는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이 미국한테 숙제 검사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심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지점이 뭐냐면 네네. 이 북한의 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핵을 매우 적대적이고 사라져야 할 절대 악으로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계 여러 나라가 핵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한테 모두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유독 북한 핵에 대해서 이런 절대 용납 불가의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그 지점은 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고 실제 북핵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핵을 개발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북한 비핵화 주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하는 이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요구, 미국의 이해에서 북한 비핵화 주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우리의 국가적 이해와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심의 적대 정책을 추종하면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계속 이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국익, 우리의 외교 안보 이익이 무엇일까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상식적인 건데 북한을 공격할 거고 여기를 먹을 거고 내가 여기를 쳐서 그 땅을 다 흡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굳이 그 나라에 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거든요. 안 싸울 거니까. 핵 가진 많은 나라들과 함께 외교 관계 다 맺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앨 수 없는 핵을 없애겠다고 하고 또 북한이 그걸 자신의 국가와 굉장히 동일시하고 헌법에도 핵 보유를 명기했는데 체제와 국가를 위협하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외교 안보를 해나가지 못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고 봅니다. 네. 네, 해안을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길게 또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점심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